이번 주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금을 쓴다. 저는 이 생각으로 이번 주에 시장을 보려고 합니다. 종목을 확산하지 말고 예. 딱 1등주들 있잖아요. 그런 쪽들 같은 경우에 집중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현금 없으신 분들과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아이 몰라 그래서 좀 정리해 두신 분들이 예.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 실제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서 궁금합니다. 반등은 나왔는데 2% 부족한 시장입니다. 네. 거래 대금도 평소 대비해서 적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요한 구간에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나온 반등이기는 하지만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그래도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약간 숨을 고르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금 시장에서 바라볼 건 이 하락이 시작된 촉발된 어떤 지표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는지거든요.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런 조정이 나타난 부분 같은 경우가 봉합되는 그 단계에서는 시장의 반등이 다시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하고 결론은 이번 주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금을 쓴다. 저는 이 생각으로 이번 주에 시장을 보려고 합니다. 예. 아직 확인해야 될 건 있지만 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은 오히려 몸을 사리기보다는 조금 더 현금을 써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 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현금이 없네요. 이미 다 사서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현금 없으신 분들과 또 혹시나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아이 몰라 그래서 좀 정리해 두신 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있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을 준 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엔화 강세가 그것도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뿐만 아니라 약간 좀 급하게 만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쪽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왔는 것 같은데 오늘 일본 증시가 장중에 상승폭 키우다가 쭉 밀리다가 다시 키워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반등도 하나의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일본의 BOJ의 결정으로 근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요. 시장 반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150원 초반이면 괜찮지 뭐라고 해서 안정권으로 들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현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한 4천억도 들어왔는데 요게 또 기분 나쁘게 했어요. 장막판 가니까 장중에 한 선물 8천 개까지 매수하다가 막판에 또 다 던지네요. 아니 그 막판에 외국인 선물 매도 나오면 제가 괜히 눈치 보여요. 대표님이 또 막 오늘 방송 가서 열받아 하시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 누구 눈치를 보면서 방송을 하셨습니까? 제가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편하게 하십시오. 저희가 그렇다고 아닙니다. 그냥 선물 매도했다. 근데 내일 다시 사라 이런 느낌으로. 근데 약간 조금 거기다 이제 오늘 좀 저항대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2770이라고. 그 정도 때가 안착 못하고 약간 좀 흔들려서 만약에 내일 미국 시장이 반등해도 생각보다 상승폭을 저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확 키우지 않는 이상은 내일은 약간 또 좀 주춤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마무리해서 또 들어가든지 이제 화요일 수요일부터 또 일정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약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변동은 지금 한번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아마 웅이사님 말씀처럼 개파락이 나오면 살짜리 먼저 찾아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변동을 또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강했던 게 대왕고래 형님이 또 들어왔습니다. 초반부터 이슈가 많이 됐죠. 주말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또 브리핑 한다 하시면은 또 어떤 얘기 그 11월 달에 드릴십 첫 시추할 게 온다면서요. 벌써 출발을 했답니다. 일단 3개월 걸쳐서 이제 대항해 시대 이렇게 또 펼치고 이렇게 오는 거겠죠. 드릴십은 또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벌써 출발 무슨 웨스트 웰라 헬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투자자 모집한다라고 하는데 나 관심 있다.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엑슨모빌 이런 기업들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또 그래? 그러면서 많이 빠진 만큼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웬만한 섹터들 다 강했습니다. 대부분 섹터들 강했는데 약간 재건, 전력기기, 비만 치료제 이런 게 조금 좀 약했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 화장품, 밸류업까지 그래서 다 그래도 좀 하나하나 모멘텀 갖춘 거는 그래도 돌아서려고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여기서 이제 진정한 왕자가 누굴까? 또 이제 약한데도 기장 살아 있다가 또 강할 때 딱 끌고 쫙 올라가는 이런 섹터가 주도 섹터겠죠. 요거를 조정 나왔다가 이제 조정이 끝날 때도 좀 잘 버티고 그리고 또 조정 끝나고 났을 때 코 딱 잡고 자 이리 와 하고 쫙 끌어올리는 이런 섹터를 계속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왕고래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아이디어가 좀 워낙 전문가들마다 좀 제각각이니까 이건 차치하고서라도 제일 위에 엔달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요즘 기사들 보면 엔캐리 청산 가속화된다는 얘기나 뉴스들이 한 일주일 전서부터 계속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거에 따른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도 좀 궁금해서 이거 이사님께서도 한마디만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달러 엔 환율 하락이 옛날 롱베팅은 아니었잖아요. 네네. 숏포지션 그렇죠. 청산으로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중요한 구간은 150엔 이 구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150엔 같은 경우를 가격을 또 이렇게 깨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일본에서 이제 진짜 금리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일, 31일 이때를 기점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150엔 같은 경우에서 변동이 생기면 그때는 또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네. 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고 이 전략, 지금의 개파락을 받는다는 전략은 또 바뀌는 거죠. 다시 관망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시장을 보려고 하고 엔화 같은 경우에 변동을 통해서 당연히 뭐 미국 시장의 변동성 지표도 커졌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자체도 그 가격 지표 자체가 동반해서 밀렸어요. 네. 구리도 그렇고 나머지 원자재도 그렇고 그러면 신흥국 시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외국인 매도, 선물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가 나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30일, 31일에 일본에서 내놓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시장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다 얘기했는데요. 네. 또 말씀을 드리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엔캐리 예. 이게 규모가 얼마인지 뭘 어디에 집중 투자했는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때는 20경 달러? 20경 원? 뭐 이건 잘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스쳐면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추정하는 자금들이 그러면 무지 큰 거죠. 예, 무지 크고 거기다가 베이스 자체가 엔화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끌고 왔던 거 보니까 그러면 그러죠. 뭐 엔숏 또 빅테크나 아니면 나머지 위험 자산 롱 이렇게 왔던 것들이 이게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 그냥 뒤도 안 보고 청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지수가 얼마고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냥 바로 그냥 정리가 돼도 단계별로 올라갔던 설정됐던 거 단계별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BOJ 관련된 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본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계속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만약에 BOJ에서 금리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유력한 게 뭐 7월이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말 그대로 이제 금리 인상을 요만큼 한다라고 예. 하게 되면 그게 불확실성 해소로 나올 수 있는 국면들일 거고 거기다가 한 4분기에 한 번 더 그런 정도로 좀 예측을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경로대로 가게 되면 아마 엔화 강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나온 것처럼 파격적으로 과격하게 이렇게 쫙 각도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닐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속도만 없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160에서 150까지 하루에 뭐 0.03, 0.05 이렇게 움직였던 쪽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오 이러고 반응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보게 되면 알고 있는 정도라고 나오게 되면 그닥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옹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뭔가 또 항상 시장은 의외의 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요거 좀 되돌림 나와야 되는데 라고 해서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시장에 충격도 나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최근에 돌렸던 약간 돌리는 것들 또 한 번 변동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리를 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관련해서 뭐 엔화와 관련된 그다음에 BOJ와 관련된 통화 정책들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정치권의 압박들 뭐 이런 기사가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할 뿐더러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엔화 투자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기사에 대한 민감도가 좀 커질 수 있는데 두 분의 또 코멘트들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국내 시장에서 좀 산업군별로도 체크는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좀 불안감 혹은 차익 실현 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마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또 간 종목들이 있기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것도 대표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또 도체요. 반도체기 또예요. 아 그럼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난주에도 반도체기 가지고 네. 풍성한 네. 콘텐츠를 저희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예. 네. 또 시키면 또 해야죠. 아니 실컷 자료 다 준비하셨으면서 왜 굳이 또 안 한 것처럼. 네. 아, 정말. 원래 그런 묘미가 있어야 되죠. 네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런 뉘앙스고 네네. 예. 반도체 한 번만. 네, 뭐 그냥 준비한 거니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상하네요. 예. 네. 일단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쪽에서 들어간다라는 네. 얘기들. 그래서 뭐 쭉 들어가던데 팹 4개 건설하면서 미니 팹을 먼저 건설해서 조기 가동시키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우리 또 반도체 확장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확대, 공급 확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약간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하면 그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업황으로 사이클로 본다라고 예. 하게 되면 사이클 바닥에서 누가 투자합니까? 투자 안 하는 거죠. 현금도 없고요. 그러니까 재고 쌓인 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요게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제 또 투자 확대 그리고 공급 증가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거는 거의 약간 사이클 쪽의 정점에서 꺾이는 쪽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네. 보는 것도 맞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보시게 되면 2025년 3월 첫 착공입니다. 27년 5월 달에 준공해요. 그러면 아직은 좀 먼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때쯤이 만약에 약간 좀 사이클이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게 착공된다. 좋은 뉴스가 아니겠죠. 이거는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당장은 이거 가지고는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악재다, 호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까지 가봐서 그때 흐름들의 사이클과 함께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가 막 올라가면서부터는 SK하이닉스를 향한 증권사들의 평가는 모두 다 네. 올 매수 목표가 상향 하다가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네, 지난번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누가 먼저 꺾을 것인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근데 꺾기 시작하는 회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표가를 하향 물론 다 뭐 얘기는 뭐 이런 얘기는 다 아는 얘기들이 거고 하향했던 근거를 살짝 보게 되면은 뭐 매수점이긴 하지만 단서를 달기 시작하죠. HBM 시장의 진입으로 보수적 관점으로 HBM 시장에 누가 들어오느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이거를 반영하면서 꺾는 게 벌써 두 회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를 꺾었죠. 근데 하이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꺾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21만 6천이면은 이번에 반등 조금 더 가게 되면 팔아라는 얘기죠. 실질적인 반등시 매도 이런 쪽으로 나오는 분위기고 NH에서는 OECD 경기선행 지수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올해 계속 강했습니다. 강했다가 약간 경기선행 지수가 꺾이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반도체다라는 쪽에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HBM 가지고 이제 삼성이 들어오는 걸 보수적으로 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 기사님? 이게 HBM이 삼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약간 수익성을 깎아먹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가격 단가를 낮추면서 진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저는 좀 다른 시각입니다. 그쵸? 저 문장에 대해서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올해만 이제 가격은 14.4% 올랐습니다. HBM 쪽이.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예요. Q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공급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지금처럼만 유지가 지금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나눠 먹기에서 파이가 수익성이 줄어든다. 네. 이렇게 보는 건데 맹점을 놓치고 있는 거죠.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가격이 계속 쇼티지가 나오면서 HBM의 용도가 더 높아진다. 뭐 물론 아까 보니까 HBM 없는 AI 칩도 개발했다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얼마큼 쓸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근데 이런 과정으로 봤었을 때는 가격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면서 지금 추정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이거는 가봐야 됩니다. 아니,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 지인 중에 SK하이닉스 20만 원을 가장 빠르게 이렇게 주창하셨던 우리 대표님께서는 목표 주가 30만 원과 네. 아니면 3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과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또 그걸 뭐 굳이 그런 민감한 상황이 네. 왔다 그래서 예. 이걸 꺾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 보니까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쪽 정도로 아. 그래서 약간 모건 스탠리의 지난번 발표됐던 입장과도 거의 유사하게 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야 그 다음에 나머지 아마 상향해서 그냥 그대로 간 회사들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냥 뭐 다시 반등하네. 근데 좀 민감하게 작용했다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만약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3 2까지 공급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출렁임이 나오겠죠. 근데 출렁임이 개인적으로는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럼 그때 나왔던 이제 단가들도 쭉 보긴 봐야 되겠죠. 네. 근데 큰 변화 없다 그러면은 다시 올리지 않을까요? 이런 아. 쪽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시장에서 조정의 빌미가 AI에서 수익이 안 나온다 하니 예. 그걸 보여주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논리는 저는 뭐 단어로 표현하자면 킬러 컨텐츠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해서 예전만큼 이 교체 수요 이상만큼 뭐 시장을 땡겨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픈 AI가 GPT 시리즈에 대해서 구독 모델을 시장에서 침투를 지금 다른 소프트웨어만큼 이렇게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시장은 종목들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면서 가격 메리트 들어왔을 때 테크는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이랑 좀 바뀐 게 이번에는 우선은 쉽게 가동률을 올리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한번 겪었다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HBM으로 시작된 수요다 보니까 이거를 급하게 가동률을 올랐다가는 또 예년 정도에 이렇게 꺾임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거는 쉽게 못한다는 생각인데 하나의 변수는 근데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로 HBM이 이제 단계가 올라갈 때는 흘러가다 보니까 과거에 보던 사이클이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다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가격 메리트 들어왔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데 전의 매수 강도는 저는 뭐 한 10 정도의 힘으로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 4 정도. 많이 깎였네요. 예, 4 정도 보고 그냥 여기에서는 전고점을 갈 수 있냐 없냐의 플레이 정도로 열고 저는 HBM 쪽은 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차세대 쪽으로 넘어가요.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때 새로운 스타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미리 예단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언제 넘어가느냐 그거는 빠르면은 내년 초 정도로 보는데 그 중간에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요. 조금은 예전보다는 조심히 좀 가려고 합니다.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AI가 대세가 될 거란 건 모두가 알지만 선반영된 거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조심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들으면 될까요? 네, 눈높이가 어차피 당연히 해내는 것
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네. 당연히 이 정도는 해내야 되는 것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크게 환호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아 있는 거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는 뭐 HBM으로 촉발된 수요, 그다음에 AI의 방향성 모두 긍정으로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다는 거. 네. 그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톤에 대한 조절은 뭐 하고 갈 필요가 저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AI 관련주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디폴트 값이 돼버려가지고 예, 약간 그런 감이 없잖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대표님 AI 반도체 관련해서 추가로 더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근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올 때가 더 좋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쫙 하는 거 동의합니다. 예, 이거 안 네. 좋습니다. 네. 네, 오히려 그게 경계할 시점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한쪽은 꺾고 또 다양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너무 경종도 나오고 네. 그래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파는 외국인들이 팔다 보니까 싸진 거죠. 맞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은 여기까지 내려왔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만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월봉과 함께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치고 저희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AI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 제외한 다음 하고 이번 사이클이 2017년도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2019년도까지 나왔던 그 사이클과 가장 많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럼 과연 그러면 얘기하듯이 저희가 YY로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다가 성장률이 딱 꺾여가지고 그때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거기가 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피크라는 얘기는 YOY 성장률이 딱 고점 찍고 이제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약간 예. 플랫하거나 밋밋하게 바뀌었을 때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뭐 20% 그러니까 20% 성장하다가 이제 10%대로 꺾이는 네. 그래서 5%대 이런 식으로 꺾이는 때가 언제 나왔냐면은 딱 시작하고 바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한 1년 반 정도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반도체 매출 피크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이닉스 영업이익 피크를 막 성장했던 게 YY로 뭐 30% 40% 갔다가 40%에서 이제 30%대로 주는 이런 때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긴 나오죠. 나오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 피크까지가 나올 때가 그 다음 2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피크 찍고는 주가는 조정 살짝 받았다가 한번 더 가죠. 더 가는데 요런 거 요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반도체 수출은 이제 정점을 지났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가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나왔던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가 약 한 25% 빠집니다. 네, 약 한 30% 정도 빠지는 거죠. 이때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반도체 끝났다. 피크아웃 됐으니까 다 팔아라. 다 팔으라고요? 네,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주가의 피크는 어디까지 가죠? 네, 그 다음에 6개월을 더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디램 가격은 안 꺾여요. 상승률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맹점이 그거예요. YY로 성장률이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주가 다 끝났구나 라고 해서 먼저 스마트한 머니는 빠져나가는데 그 스마트한 머니를 받고 아니 이 규모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목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YY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이 규모 자체가 그 유지가 돼 있는데 네. 그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 가지고 시장은 한번 그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면서 더 플레이가 나올 것이다. 그럼 그때는 이때 빠진 사람들 여기서부터 그러면 그때가 한 7만 원 5천 원쯤 될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9만 원까지 9만 7천 원까지 요거 올라갈 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내가 잘못 봤네. 그래서 여기 다시 쫓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끝나다 보니까 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톤을 바꿉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다시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급만 보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수급 보면서 외국인들 팔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팔라.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보자 보니까 다시 올라가요. 내가 잘못 본 거구나. 톤을 바꿉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사니까 이때 다시 사라. 물려버려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사이클 상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 어떤 내가 알고 있는 YY의 변화나 아니면 또 수출 전반적으로 피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규모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이클은 유지가 된다고 보고 주가는 더 갑니다. 이런 현상들에서 아예 피크까지 보려면은 디램 가격의 상승률 요거 있죠? 요게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과 분기이게 그러니까 절대 규모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 요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피크가 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일단 지금 저희가 생각할 거는 기간별로도 일단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소 2년 갑니다. 예, 2년 가는데 지금 2년이 넘은 시점이 아직은 아니죠. 네. 거기다가 이 규모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번에
내일 모레 발표할 실적에서도 보게 되면 D램 관련된 쪽에서 HBM이 크다 보니까 가동률 자체가 지금 확 늘리지, 아까 웅 이사님 말씀한 것처럼 확 늘리지 않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동률 늘리면서 또 예전처럼 피크, 요때가 D램의 영업이익률이 66% 나왔습니다. 하이닉스가요.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끌어갈 정도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D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사이클들은 아직은 정점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라고요. 네,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좀 더 용기를 내고 저점대 약간 좀 흔들리는 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제가 그냥 의문문으로 숙제로 그냥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받는 스마트머니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거에 대한 주체는 제가 보기엔 이번에 약간 엔달러 때문에 변화가 나온 것 가지고 자꾸 왜곡된 게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유 4조 중에서 2조 팔았네, 아유 정리,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 사이클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워낙 급하게 강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네. 조심을 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주가 빠지는 거 보고 맞아요. 그냥 아유 괜찮아, 배 두들기면서 무조건 사라고 하긴 다 물렸거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도 만약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괴로우실 거고, 보다 보니까 이건 주가 자체만 보면 그래요. 수급 네. 보고 주차 자체만 보면은 팔고 싶고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큰 사이클은 아직 더 볼 게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 한 17% 정도 빠져서 많은 분들이 좀 움츠러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럴 때 이런 거시 지표나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익 지표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지금이 더 움츠러들 때인가 아니면 기회로 삼아야 될 때인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두 분께 모두 들어봤고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표님께 먼저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그러고 싶은데 대표님이 또 오늘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많이가 아니고요. 네.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좀 중반쯤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사회자의 멋진 아니, 진행 그래도 또 아닐까요? 자료 준비한 사람 정성이 있으니까. 네. 물 좀 마시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또 그렇게 몰아치십니까? 방금 아시잖아요. 보셨어요? 네네. 에코프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예. 네, 실적 발표인데 이제 하나의 오해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양극재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저희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선방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수출 중량, 그러니까 여기 Q와 P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수출 그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수출량은 당 이제 수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수출량은 작년 11월, 12월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했듯이 뭐 캐즘 때문에 양극재가 되니 안 되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변화 중에 하나는 그래도 뭐가 선방하냐면 ESS라든가 다른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면서 수출량 자체는 버티고 있어요. 네. 근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언제 반등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Q의 확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거기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양 Q도 같이 늘어나고 그 P라고 하는 가격도 같이 올라오고 하는 게 동반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야 그때부터는 2차 전지가 바닥을 찍고 이제 턴을 하기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밋밋하고, 근데 이게 지금 수출량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봤던 2020, 한 2년 전에 들어왔던 어떤 차이, 그래서 2년 전에 보여줬던 레벨까지도 지금 못 올라오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좀 또 걱정인 거죠. 바닥은 찍었지만 올라오는 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아직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바다가 맞아? 이런 쪽으로 그쵸.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중량과 가격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2024 실적과 관련된 얘기를 봤었을 때 출하량 성장은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을 가장 많이 보는데 이번에 미스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아마 이런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랑 같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상황으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출하량 관련된 얘기가 지연될 가능성. 근데 이거를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을 좀 꺾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한 20-30%는 줄을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트리거가 돼서 일단 혹시 하반기는 개선이라고 했다가 좀 약간 좀 다시 보는 분위기죠. 네. 거기서 트리거가 될 것 중에 하나가 GM 쪽에서 나오는 저가 모델, 이거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저가 모델이
주니퍼예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네. 예, 주니퍼라고 하는데 이게 출시가 이제 연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리고 왜 저가 모델이 중요하냐면 같은 가격은 이제 떨어지겠죠. 그만큼 기술 개발과 함께 가격은 떨어뜨렸는데 그 저가로 인해서 수요가 촉발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큐의 확대를 늘렸다니까. 이거는 그 2차 전지는 가격이 싸든 비싸든 간에 들어간 건 똑같은 용량의 한 대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고가 차량은 더 이상 더 단가가 높긴 하겠죠. 근데 어떤 저가 모델을 판매를 통해서 큐의 확대를 일으키기는 딱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저가 모델을 가져가고 이걸 가지고 테슬라는 로보택시 쪽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수익성을 더 끌어내겠다고 하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끌어내겠다고 하는 의도가 더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GM도 마찬가지고 포드는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받는 SK운 때문에 SK운이 제대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포드가 연결돼서 계속 또 딜레이가 되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SK운이 잘 뭔가를 제대로 확인돼서 포드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그때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저가 모델에 얼만큼 승부가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Q의 확대로 연결될 겁니다.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에코프로 BM은 지금 내일 발표가 되는데 에코프로랑 같이 보는데 적자가 뭐 더 늘을 걸로 살짝 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별로 안 중요한데 거기다 유럽 쪽이 지금 고전하고 있죠. 유럽 쪽은 지금 뭐 중국 쪽이라든가 여기에서 지금 다 밀리다 보니까 네. 거기서 약간 생각보다 부진한 것들이 영향을 끼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제품 가격 자체도 뭐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20% 하락까지 추정하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는 돌아서는 기미는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작은 트리거라도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는 돌아서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P와 Q 쪽에서 뭐 하나만 탁 터지기 시작해서 의외로 변수가 돌아선다. 그러면은 변화가 들어올 겁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Q의 확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P가 턴하는 거를 Q의 확대가 이제 끌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번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내일 실적 만약에 생각보다 적자 폭이 크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는 폭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만약에 내일 예상보다 적자가 크고 톤 자체가 또 하반기에 많이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래서 혹시나 낙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받아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내일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내일 가보고요. 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저는 이사님께 네. 이 설명 그대로 반대로 설명 한번 여쭤볼게요. 네. 2차 전지 ESS 좋은 건 알겠는데 네.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전기차 모멘텀이 없다고? 네. 여기서 한번 뒤로 한 발짝. 지금 뭐 리튬 가격이 급반등하는 국면도 아니니 이것도 뒤로 한 발짝. 네. 금리를 보더라도 뭐 금리 인하를 한다지만 절대값으로는 여전히 높은데 네. 지금 2차 전지 여기서 또 한 발짝. 그러면 과연 지금 2차 전지를 살 수 있을까? 굳이 내 돈으로 이 주가의 바닥을 다지는 게 맞나? 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먼저 ESS 쪽을 생각해 봅니다. LFP를 탑재한 ESS가 원가 측면에서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바탕으로 한 ESS 수주를 미국과 함께 진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의문이 들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LFP를 탑재한 게 원가에 유리한데 왜 이 소재로 진행을 하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숨겨져 있던 게 미중 관세 부분이었어요. 네. 관세가 포함되면은 가격 차가 한 자릿수로 줄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진행 부분이 열렸는데 가격 경쟁력이 LFP보다 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력한 수요가 우리나라 ESS 쪽에서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산업대의 특성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필요한 거는 주가의 저점은 사이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선은 주요 소재들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리튬 업체 상위 시장 점유율 쪽에 구조 조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공급에 대한 조절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이제 수요를 끌어줘야 되잖아요. 수요를 끌어줄 수 있는 제품이 저는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주가는
V자 반등이 나온다라는 시각이고요. 지금은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봅니다. 예, 가격 그냥 여기에서 전저점 도달하고 그러면서 자율반등 시총 상이니까 자율반등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뭐 반응을 해서 진입하고 매도 트레이딩하고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제 자금을 운용한다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 칠판에다가 전체 화면은 컨트롤 L. 우리 대표님이 너무 잘하세요. 제가 방송 중에 한번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제가 해드리고 올게요. 저희가 저희 잘합니다 이제. 자료를 띄워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그걸 못 띄워드리니까 제작진이 안타까운 마음에 예. 오늘 또 하나 배우셨죠? 예. 배웠습니다. 예. 저희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아직은 좀 보수적인 시각도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내일 일단 실적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시장의 반응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현대차여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대본 옆에 질문 옆에 올림픽 양국 10연패 영향인가? 이제 후원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줬는데 아닙니다. 현대기아차 오늘의 강한 반등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대표님께서는? 올림픽 효과는 네. 방산주죠. 방산주. 네. 맞아요. 쏘고, 네. 그 측면 쏘고, 때문에. 네. 다 얼마나 잘하니. 네네. 그러니까 역시 K 방산 이렇게 예, 활, 총, 그- 칼, 뭐. 예. 칼도 칼도 나오네요. 펜싱도 있었죠. 예. 그 뭔 소리죠 이게?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 이번 분기에 GM 포드 스텔란티스 3종 세트 그냥 일단은 전기차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팔면 팔수록 적자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적자 관련된 쪽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더 판다고 해도 문제가 돼요. 적자가 커진다는 얘기고. 근데 거기다가 차라리 그럼 포드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럼 우리 연기시킬게. 그래도 문제가 돼요. 장기 계획상에서 미스나는 거 아니냐. 뭐 어쩌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실적이 못 나와. 그러니까 실적이 좀 내연기관차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으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회사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해요. 그러면 잘 못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글로벌 전반적인 자동차 쪽들이 다 하방 압력을 받고 보니까 벤츠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고급차 쪽은 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라인업들 쪽에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꺾는 게 맞는데 예. 그 중에서도 잘한 현대 기아차를 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낙폭 커지면 대응이 맞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마침 금요일 날 싸게 들어왔길래 네. 좀 이만큼 주웠다가 네. 바로 오늘 올라오니까 팔고 뭐 이런 이런 거는 잔잔바리 이런 거는 기회를 또 찾는 건 맞다고 봅니다만 네. 근데 이게 아마 이제 그러면 현대차를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자동차 대비해서 잘했기 때문에 자 추세에 맞춰서 쭉 가자 이게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낙폭은 제한돼도 낙폭은 회복은 돼도 이게 추세를 맞춰서 그다음에 저항대 돌파하고 이렇게 쭉 가는 거는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이 다 같이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6만 원? 이 부분을 안착해서 다시 거래 삼고 이렇게 쫙 돌아가기에는 일단 조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현대기아차는 이번에 SUV 예. 이제 하이브리드가 총 매출이 한 10%까지 올라옵니다.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요타는 아예 이제 그냥 안 팔지 않습니까? 한국에 나오는 브로셔 본다고 하더라도 다 하이브리드로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력 모델이고 비싸지만 봐라 연비 가지고는 또 3년 타면은 다 뽑는데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우리도 커버한다라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 쪽에서 전기차를 준비를 안 하느냐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 요모조모 봤었을 때 다 잘하고 있는 쪽의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요 상황 끝나고 자동차 쪽들 다 한번 숨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탄력 세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보면서 잘하는 회사들은 좀
잘한다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니까 우쭈쭈쭈 좀 해주고 그럼 드립치는데 되게 그런 얼굴을 보시면 어떡하십니까? 아, 되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네. 제가 왜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밸류업으로 겨우 이렇게 올려놨더니 너무 훅 빠져버리니까 사실 회사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밸류업으로 올랐을 때도 그렇고 지금처럼 빠질 때도 그렇고. 네. 근데 뭐 7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훅 빠져버리고 특히 지난 금요일에서는 중요한 위치까지 깨져버리니까 과연 이게 기시감이 드는 거죠. 네네. 아,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사님께 한번 의견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사야 된다. 예,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논리를 얘기를 해볼게요. 논리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우려됐던 게 과연 올라간 인센티브 같은 경우를 커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미국의 수요 같은 경우가 과연 있냐? 유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전기차 안 좋으니까 빠질 거고 중국 엉망일 건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매출 쪽은 물량 증대 효과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 증가했는데 북미 판매로 커버를 했고요. 믹스 개선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 일부, 그 다음에 물량 증가가 환율 효과 대비해서 3배 더, 그 다음에 판매 확대, 여기에서 인센티브 상승을 마진으로 상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해 볼 거는 두 가지 변수죠. 자, 판매는 그대로 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변수는 환율, 그 다음에 인센티브 증가인데 인센티브는 2분기 기점으로 거의 피크를 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쪽 같은 경우에서 인센티브 쓴 게 그래도 이제는 여기에서 더 쓸 필요는 없다 보니까 이 변수는 하나 빼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인데 이제는 시장에서 뭐 환율이 급하게 만약에 빠지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쉴 수는 있겠죠. 여기에 같이 체크해야 될까? 미국 시장 점유율 더 올라가는지. 예. 근데 지금 가격에서는 현대차 같은 경우를 강하게 매도할 필요는 저는 아주 희박하게, 아주 희박하게 보고 매수에 대한 대응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8월 28일에 인베스터데이입니다. 여기에서 하반기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에서 뭐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거는 주주 친화의 확대 예. 정도. 뭐 배당을 강하게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기 배당에 계획한 그대로 간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뭐 또 다른 카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로도 지금은 인베스터 데이를 보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금요일과 같은 시장 외부 변수로 가격 조정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강하게 받아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보다 보니까 기아는 그래도 이거 저 밸류업 관련돼서 쭉 움직였다가 PBR 한 배 넘어간다고 연기금에서 이렇게 다 때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PBR 한 배가 무슨 뭐 어디 명패입니까? 네, 그렇죠. 그거 했다고. 근데 배당 5%예요. 5%짜리입니다. 잘 팔고 있는데 거기다 5% 주고 거기다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거 계속 하는 회사를 네.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그랬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정리를 해 갈 텐데 산업군들은 이렇게 살펴봤고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 이벤트들을 정리하면서 관전 포인트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사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의 핵심은 저는 주식시장보다 더 큰 자본시장 쪽, 그러니까 이제 BOJ 회의 열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변동성, 아까 우리가 짚고 갔던 엔화 같은 경우에 방향성을 보려고 하고요. 예. 거기에서 변동성이 우리가 가진 기준 이상으로 커지면 리스크 관리한다라는 점, 그게 150엔 그 기준임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종목 얘기하면서 업종 얘기하면서 사이클 투자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안들을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멘트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보다 더 큰 시장에서 변화가 있을 때는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변동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켜왔던 수익 같은 경우를, 이때 거둬왔던 수익 같은 경우를 지켜야 될 필요도 있다 보니까
만에 하나 리스크를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150엔 기준으로는 가지고 왔던 전략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그렇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게 변동성이 크지 않고 스무스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개파락 뭐 이런 요인을 통해서 주식을 늘릴 수가 있고, 뭐 늘릴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테크는 이벤트가 쫙 있다 보니까 대형 테크 같은 경우는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 완성차 자동차 쪽, 그 다음에 뭐 여전히 봤던 그 강했던 업종들, 주도주의 업종들, 화장품, 그다음에 변압기 이런 쪽 중에서 종목을 확산하지 말고 예. 딱 1등주들 있잖아요. 뭐 그런 쪽들 같은 경우에 집중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 네. 이번 주에서는 뭐 여러 실적 발표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환율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기준가로 150엔 얘기를 했는데 그 환율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저희들도 그래서 계속 예의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이벤트 중에서 대표님께서 보고 계신 가장 큰 관전 포인트나 주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매크로에서 뭐 FOMC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 네. 뭐 BOE까지 나오는데 뭐 고용 지표까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원래는 요거만 가지고도 버거운데, 예. 이거 하나 보기 버거운데 또 실적 발표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전반기는 약간 실패했어요. 예. 시장에 관심이 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안고 약간 하반기까지 주 지나고 나서 다음 기업들의 실적을 보려고 하게 되면 왠지 떨리지 않습니까? 네. 네. 떨리는데 그나마 다행히 있어요.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온 상황 쪽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는 그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여기서 실적 기대감과 함께 바라봤던 게 거기서 타격받는 것과 네네.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여기서 실적 발표하는 건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기대감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실적 발표한다 그러면 또 반대로는 항상 실적 발표는 눈높이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까? 예. 주가 위치에 따라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희망의 끈을 요만큼 보고 있는데, 그냥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이해하시면서 또 아마 또 AI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할 거고요. 메타나 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KBX 관련된 얘기는 보시긴 보시되, 그걸 통해서 주가가 싸지는 거는 여기서 그럼 그러다가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된다. 그거는 노려야 될 때가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AI 관련해서는 여전히 약간 실적 발표 앞두고 떨리는 느낌은 네. 여전히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상반기와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조금은 달라진 투자 의견 또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그러면 좀 눈여겨 보시는 업종군들도 있으실까요? 미국 쪽에서요? 아니요, 우리나라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요? 네. 오늘 보여줬던 게 일단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AI랑 같이 반도체랑 힘들게 나오는 게 전력기기 쪽이거든요. 예. 네. AI 쪽의 여파 때문에 더 밀려가는 구조.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실적 발표하고 또 모니터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과정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한 5에서 10% 정도 더 빠지게 되면 사야 될 때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좀 투자 전략 및 또 지금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주식시장이 어려운데 우리가 그러면 미국 대선에 대선 자금 같은 경우가 보통 후보별로 몇 조 단위가 쓰여요. 예. 몇 조 단위 쓰이는데 민주당도 손을 놓을 수 없는 게 이번에 공통적인 정책이 비트코인을 네. 미는 맞아요. 거거든요. 뭐 캘리포니아, 왜냐면 실리콘밸리 표를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쪽에서 되는 정치 자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봐야 됩니다. 아, 갑자기요. 봐야 됩니다. 네, 봐야 돼요. 네. 네, 이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지금에서 사요? 비트코인 직접 사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미국 시장으로 가면 ETF가 아, 2배짜리가 있습니다. 네.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근데 2배짜리가 분배금도 주다 보니까 아, 뭐 그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네, 그래도 좀 재밌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적인 투자 단편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3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이대로 괜찮을까? 갑자기 마지막에 네. 비트코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니, 어떤 로직과 스토리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보자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아니 질문지에 요즘 시장에 필요한 마인드라고 있길래 되게 비트코인 예. 2배짜리 가자 이런 마인드네요. 예. 필요한 마인드는 비트코인. 반전입니다.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반전으로 비트코인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지금 마치지 않으면 진짜 3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